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희소 티처스 설명회의 체육 강의와 관련돼서 설명회를 하게 된 전공체육의 대표 교수 김용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이런 설명회를 되도록이면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에서 여러분과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2026학년도 중등 임용 전공 체육에 시험을 준비하는 초수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임용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재수 이상 분들은 임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경험이 있고 전체적인 어떤 제도적인 틀이라든가 또 시험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쌓여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임용 시험을 이제 처음으로 준비하게 되는 사범대학교의 3, 4학년생들 3학년 때부터도 많이 준비하니까 그다음 또 이제 교육대학원에서 한 1년 전부터 이제 준비하는 분들 또 이제 교직 이수자들 이런 분들이 임용시험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알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희소고시학원에서 2026 희소 티처스 설명회를 준비하였고 특히 체육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 이제 강의를 듣고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또 합격하게 될 텐데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개략적인 것들을 보시는 이제 화면을 이제 참조하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무쪼록 이번 희소 티처스 설명회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김용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01년부터 임용 강의를 했으니까 벌써 만으로 이제 24년이 지났네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여러분과 같이 또 이 설명회를 2025년에 듣는 분들 같으면 어떨까요? 그때 제가 이제 한 25년 차 그런 전공 강사가 될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2026학년도 임용고시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준비하는 기간은 2025년일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발령받을 때가 이제 2026학년도가 되니까 우리는 임용고사를 2026학년도 임용시험을 준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를 뭐 잘 아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개인적인 프로필 정도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요. 같은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부터 임용고시 학원에서 이제 임용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임용 강의를 하기 전에는 또 교육과정의 교과서 개발 책임자로서 또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석사 박사 같은 경우는 운동 제어를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또 교육과정의 교과서 개발 책임자를 해서 아마도 임용 전체에 많은 학원들이 있고 또 많은 강사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 포함해서 모든 교과를 통틀어서 교과 내용학과 또 교과 교육학 양쪽에 이와 같은 경험을 박사로 하고 있는 건 아마 저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체육교사로 이제 배출된 인원 가운데 최소 절반 이상이 저와 함께 강의를 듣고 또 중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 또한 매우 감사하고 저한테는 매우 큰 인생에 있어서 큰 커리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임용고사 강사라고 있으니까 임용고사와 관련되어 있는 출제는 직접 들어갈 수 없는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임용고사를 제외한 나머지 체육 관련 시험에 다수 출제위원으로 참가를 했었고, 저 또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사범대학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2급의 정교사 자격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스포츠 지도사라고 하는 시험, 과거에는 생활체육 지도자라고 했는데 그것에 또한 또 심사위원으로도 참가했던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간략하게 저희 프로필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분들, 아마 이 설명회를 듣는 분들 가운데는 요즘은 굉장히 빠르게 준비를 해서 대학교 1, 2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체육교사를 가고자 하면서도 실제적인 어떤 전체적인 개요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서는 시험 직전에서야 그 1년 정도 남겨놓고 그제서야 이게 뭐다 이제 그때 아는 경우가 있는데, 좀 미리 알아놓으면 자기가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분 가운데 대학에 뭐 만약 1, 2, 3학년 정도 좀 앞당겨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이제 대학의 커리큘럼 같은 데 보면 전공 필수도 있고 전공 선택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좀 어려운 과목이다 싶으면서 전공 선택일 때 그 선택하지 않는 과목들 가운데 우리 임용에 시험 과목들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운동 역학이라든가 운동 생리학이라든가 체육 측정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수험생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과목 같은 경우가 전공 필수라면 다행스럽게도 반드시 배우게 되지만, 전공 필수가 아닌 선택일 경우에는 좀 어렵다 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안 들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임용시험을 보기에 한 1년 전에서야 닥쳐서 공부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겠죠. 여러분이 다니는 각 대학의 교수님들이라든가 강사분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통해서 미리 대학이라든가 교육대학원에서 그 강의를 듣고 또 학원 강의를 듣는다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가르치면서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학이라든가 측정평가, 특히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처음 듣는다 이런 분들도 계셔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하게 전공 임용고사 개요 이렇게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전국에 17개 시도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그 희소고시학원이 위치하고 있는 여기 서울 노량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관할하여 이제 체육교사를 뽑게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 제주교육청에서 또 주관하여 또 교사를 뽑게 되는데, 이와 같은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전체적으로 뽑는 인원을 좀 살펴보면, 얼마 전 시험 2025학년도의 경우에는 확정 공고가 전국적으로 526명이 그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526명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 어느 교육대학원을 나오든지 상관없이 임용시험 같은 경우는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사범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제주도에 시험 본다 문제 없고요. 또 내가 제주도에서 또 사범대학을 나왔는데 나는 뭐 대구 쪽에서 예를 들면 시험 보겠다,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지역적 제한 없이 여러분의 선호 또 각종 조건들을 고려하여 시험을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얼마 전 2025학년도 같은 경우는 일반 TO 489명과 그 다음에 장애 TO, 그 다음에 일부 지역 TO 이렇게 해서 모두 526명을 뽑았어요. 굉장히 많이 뽑았죠. 그러니까는 재작년에 2024학년도에 그 확정 공고됐던 내용은 410명, 이것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었는데 2025학년도에 그 확정 인원은 526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시험에 확정 공고가 나기 전에 그 몇 개월 전에 사전 예고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마다
어느 정도의 인원을 계략적으로 뽑을 것이다. 이게 사전 예고라고 하는데 이 사전 예고보다는 확정 공고가 이제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나오면 그것이 이제 정해져 있는 인원인데 그거보다 이제 보통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인원이 그래서 사전 예고 때는 471명이었습니다만 확정 공고되었을 때는 526명으로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전국의 인원들을 조금 좀 이렇게 계략적인 지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서울 같은 경우가 71명, 그 다음에 경기가 133명, 그 다음에 인천이 30명. 그래서 이 수도권에서 약 234명 정도를 뽑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요 인원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일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장애 TO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여기서 제외한 인원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인원은 이거보다 더 큰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장애 몸이 좀 불편하셔갖고 시험 보는 분들은 또 장애 TO로 시험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커트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낮기 때문에 훨씬 더 합격하는데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 가운데서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굉장히 많은 인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부 작년 같은 2025학년도 같은 경우는 세종이라든가 대전과 같은 중부권에 좀 인원이 좀 적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광역시에서도 광주라든가 대구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인원이 적었습니다만 전북, 전남, 경남, 부산 이런 데는 또 충남까지 해서요. 상대적으로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뽑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역대 최대의 인원이 작년에 2025학년도 시험에서 TO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실 경쟁률 같은 경우가 실제적인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실 경쟁률이라고 한다면 지역별로 6대 1에서 한 8대 1 정도의 수준이니까 상당히 과거의 임용고사보다는 낮다라고 볼 수 있죠.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그 경쟁률이 거의 20대 1이 다 모든 도에서 다 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6대 1에서 8대 1 정도 되니까 굉장히 낮다. 합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사전에 준비를 충실히 하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과 관련돼 있는 제도적인 부분으로 우리 시험이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시험 같은 경우가요.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TO라고 하는 게 아까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 73명을 뽑는다 또는 뭐 100명을 뽑는다 또는 1명을 뽑는다 이렇게 TO가 있다면 그 TO 대비 약 1.5배수의 인원을 뽑을 수 있는 것이 1차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느 지역이 10명이 최종 TO였다. 그럼 1차 시험의 합격생은 15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5명 가운데 2차 시험을 또 걸쳐서 최종적으로 5명은 떨어지고 최종적으로 10명이 이제 합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차 시험에서는 일반 교육학이 한 문항으로서 20점의 논술형 시험 문제로 출제되니까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교육학 선생님들한테 이제 배우시면 되겠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전공 A와 전공 B에 해당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실제적인 체육 전공 시험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공 A 같은 경우가 12문항을 출제를 하고요. 전공 B는 11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서 전공 A의 시간이 90분 동안 40점, 그 다음에 전공 B가 11문항 또한 90분 동안 40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서 요 사이사이 시간들이 있게 되는데 1차 시험 시간 좀 이따 이제 바로 뒤에 나올 겁니다. 바로 요 일반 교육학을 60분 하고 요 사이에 40분 휴식을 하게 되고요. 또 전공 A를 보고 난 다음에 또 전공 B 사이에 또 40분의 휴식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오후 2시 20분에 시험이 다 끝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필기시험이라고 하는 전공과 교육학 시험 1차 시험은 총 100점 만점으로 되고 그중에 전공은 80점이 이 중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80점이 거의 합격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전공 A와 전공 B, 그것이 우리가 교육학을 이제 우리가 1교시라고 칭하고 전공 A를 2교시, 전공 B를 3교시라고 칭하게 되는데요. 전공 자체만 이야기를 해보면 앞서 이 4문항과 8문항 합쳐 12문항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기입형이라고 하는 게 4문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입형은 보통 2점으로 배점이 되고 이것이 4문항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점수는 이제 8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는 여기에 8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는 작성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하위에 문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서술형 같은 경우는 4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4점에 8문항이 되니까 이것이 32점이 되죠. 그래서 이 8점과 32점을 합쳐서 40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교시인 전공 B 같은 경우는 기입형의 좀 문항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2문항이에요. 그래서 2점짜리가 2문항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4점이 되고요. 반면에 전공 B는 서술형 문항이 1문항이 늡니다. 그래서 이 4점짜리에 9문항이 돼서 이것이 이제 36점으로 해서 여기도 합쳐서 40점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전공 A의 40점과 전공 B의 40점을 합쳐서 이제 총 80점, 23문항에 대해서 80점이 되고요. 교육학이 1문항에서 24문항까지 해서 총 합계 100점에서 몇 점이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TO에 맞게 1등부터 순서대로 해갖고 그 1.5배수에 해당하는 등수까지 나올 때 딱 끊게 되는 거죠. 만약 동점자가 있다면 그 동점자도 다 합격 처리를 하고 2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앞서 했던 전공 A의 답안지의 계략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간 이게 짧은 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이게 기입형 문항 답안을 하는 거죠. 답을 쓰는 건 공간은 아주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하면서 각각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다 이것들이 모두 다 서술형 문항들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전공 A의 답안지가 이게 2장이 제공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입형이 하나, 둘, 셋, 4개의 문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해서 8, 4, 32, 32점. 그 다음에 2, 4, 8, 8점에서 합쳐 40점을 여기다 여러분이 충실하게 답을 쓰게 됩니다. 이런 답을 쓰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우리가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리허설하고 시뮬레이션 하면서 자신의 능력들을 보다 답안지에 구체적으로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 B형 답안지입니다. 전공 B형은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기입형 문항이 2점짜리 문항이 2문항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4점 곱하기 9 해서 여기는 36점이, 여기는 4점에서 총 합쳐서 40점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답안지 4장이죠. 전공 A의 2장, 전공 B의 2장에 자신의 능력을 다 쏟아붓고 깔끔하게 얼마나 답안을 잘 쓰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저분하게 쓴다고 해서 답이 뭐 조금이라도 점수가 잘 주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난번 2025학년도 시험 문제에 예를 들면 체육사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각각의 어떤 제전의 명칭, 그 다음에 어떤 신체 활동의 명칭 썼을 때 제 기억에 예를 들어서 그 기억의 답이 예를 들면은 PT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면 올림피아제를 포함한 고대 그리스 제전 경기가 4대 제전 경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피티아제가 출제가 되었다. 그러면 피티아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답이. 그 다음에 또 니은의 답이 예를 들어서 마상제, 이와 같은 한국체육사에서 고려 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마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왔다면 답이 마상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답 같은 경우가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냥 피티아 쓰고 예를 들면 기억의 피티아, 니은의 마상제, 이렇게 답을 아주 깔끔하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답안지 안에 여기에다가 기억의
PT야, 니은의 마상제. 이런 식으로 답을 깔끔하게 쓰는 거예요. 너저분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쓰는 연습도 미리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안지의 양식도 초서생들 같은 경우는 처음 볼 테니까 같이 한번 경험해 봤어요. 그 다음은 이제 2차 시험으로 가면 앞서 1차 시험에서 1.5배수 이렇게 이제 뽑아서 이제 2차 시험을 가게 되면 지역별로 우린 체육이니까 이제 실기 보게 되고요. 이거는 지역별로 다 상이합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때 공고가 날 때 그 공고가 난 지역마다 어떤 실기를 보겠다는 게 또 공고가 나게 돼요. 그러면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 또 미리 준비를 하실 때는 자신이 그 전에 내가 만약에 어디 충남으로 보고 싶다, 또는 뭐 대구로 보고 싶다, 혹은 서울로 보고 싶다 하면 그 해당 시도에서 어떤 실기를 했는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인된 그 실기 중심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수업 실현도 하고요. 또 교사학습 지도안을 작성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직 적성의 면접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해보면 결국 실기, 수업 실현, 면접, 이걸 갖고 2차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예를 들면 100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를 들면 전공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꼭 80점이다. 이거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그런 해당되는 별로 살펴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실기라든가 수업 실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체육의 실기고, 또 실현 상황도 체육 수업에 관련되어 있는 실현하는 거니까 이거는 꼭 80점이다 보시면 마시고, 이것은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중요한 건 총 100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100점 중에 몇 점을 맞았는가, 또 2차 시험에서 100점 중에 몇 점을 맞았는가 해서 결국은 여기서 총점을 갖고서 이 총점에서 점수 순으로 이제 합격자를 최종적으로 이제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시험에 대한 개략적인 것들은 이제 살펴봤어요.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실 수도 있었고, 또 이제 처음 아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 시험 1차에서의 전공 같은 경우가 100점 만점 중에 80점이 전공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결국 이 80점 만점에 도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80점 만점에 어떻게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는지를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출제 경향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나왔던 시험 문제들을 보면 첫째는 체육교수법과 교육과정을 잘 연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수험생들이 제가 강의 중에 했던 내용을 잘 따라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참 다행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이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다 시험 보는 분들이 2022, 우리가 2022 또는 둘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그 속에서 전체적인 총론, 그 다음 강론, 이 두 가지를 다 체육교수법이랑 연계해서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임용시험의 일부가 이런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다루어진 문제들을 응용하여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학에서도 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한 작년에도 다 출제가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실제로 보면 우리가 기초론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된 바가 많은데, 그때 그 기출 문제들의 역학에서의 어떤 운동 법칙을 응용하거나 또는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거나 이런 각종 응용된 내용들을 갖고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니까 기출 문제를 사전에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도별로 예를 들면 우리가 2025학년도에 기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기출 문제부터 그 이전 약 한 20년 정도의 그런 기출 문제를 연도별로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영역별로 예를 들면
체육교수법에서는 뭐가 출제가 되었는지, 또 요 체육교수법에서도 예를 들면 모스턴이 제시하고 있는 교수 스타일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혹은 매칠러가 정리하고 있는 수업 모형 등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잘 공부를 그 안에서 정리를 해놔야 돼요. 또 예를 들면 또 우리가 운동의 생리학 파트가 기출문제에서 나왔다면, 예를 들면 거기서 심폐계 관련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지, 또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내분비계 쪽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또 트레이닝과 관련되어 있는 트레이닝 방법 및 그와 관련되어 있는 원리 등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어떤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답안이 공개되고 나면 이게 이거였구나 하고 쉽게 이해를 하는데, 막상 또 해보려고 하면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중에 공개된 다음에 안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내가 문제를 푸는 그 순간에 얼마나 잘 풀어내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수험생들과 공부하다 보면 뭐라고 할까요? 난독증이 있다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한번 다 출력해서 한번 보시면 상당히 내용이 깁니다. 텍스트가 굉장히 길죠. 예시도 있고요, 그림도 있고요, 여러 또 데이터가 거기 제시되어 있고요. 근데 그것들을 차분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걸 저는 간단하게 뭐냐면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스마트폰이라든가 영상 이런 것들을 주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텍스트가 있는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트가 주어져 있는, 즉 글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문제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이론서를, 우리가 나중에 기초이론 강의할 때 5권을 갖고 하는데, 그 기초이론서에도 정말 빡빡하게 텍스트 글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것들을 충실하게 하나하나 선을 그어가면서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합격 잘 하신 분들은 텍스트에 굉장히 강하고요, 합격이 조금 능력보다는 실제 시험에서 점수가 떨어지는 분들 보면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제 이해 능력,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또 이제 강의를 또 여러분들이 또 듣다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강의를 들으면 좋을까요 하고 묻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학원 강사이고 돈을 버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강의를 다 들어라,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싶죠. 그렇지만 이것이 무조건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만약에 임용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분이거나, 또는 임용은 한두 번 경험했지만 임용에 대한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드는 분들은 어떤 1년에 대한 올인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적이나 노력이나 능력이나 경제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조금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이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영역별 문제풀이라든가 모의고사, 이 전체 커리큘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초이론과 기출문제, 영역별 문제풀이,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강의를 할 때는 그 커리큘럼 구성에 한마디로 프레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무리 모의고사를 잘 만들어내도요, 기초이론에 대한 공부가 탄탄하지 못하면 정말 사상누각이라고 모래 위에 지어진 그 집이랑 똑같아요. 금세 무너져 버리죠. 기초이론이 탄탄하다면 문제를 풀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실제 이번 시험도 결과적으로 보면 기초이론서와 또 강의에서 다뤄지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던 분들을 잘 따라왔던 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는데, 뭔가 중간중간 이렇게 빵꾸가 난다고 할까요?
기초이론은 공부하고 기출문제는 공부 안 한다든가. 내가 그래도 과거에는 기초이론 정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나 그냥 영역별 문제풀이부터 할래. 이런 분들도 또 보면 기초이론이 약해서 또 실제적으로 시험에서 커트라인보다 몇 점 부족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기초이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 다음에 영역별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는 전체적인 그 강의 커리큘럼을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바람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으로는요. 또 이제 우리가 전공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심리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지금 심리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흐름, 학문적 흐름이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수업 때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빌리의 스포츠 자신감과 관련되어 있는 다차원 스포츠 자신감에서 회복 탄력성 스포츠 자신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이와 같이 어떠한 필수 내용, 그 다음 그에 따른 신이론의 경향,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에 따라서 전공 내용에 대한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체육이라고 하는 게요, 이과에서 문과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체육 과목이 조금 이따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개정교육과정이 원문이 총론과 강론으로 굉장히 많은 페이지에 걸쳐 있고요. 그 다음 체육교수법이 또 많은 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체육교육과정 이론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 세 파트를 갖고서 우리가 교과, 교육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교과 내용학으로는요, 운동, 역학이 있고요. 운동, 생리학이 있고요. 이 운동 생리학이 이제 트레이닝 방법론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학습 및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스포츠 심리학, 운동학습하고 배우는 두 개의 과목이 하나로 통합돼서 운동학습 및 심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스포츠 사회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 사철학이 있어요. 이 체육 사철학에는 스포츠 윤리 파트도 여기에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체육 측정평가가 있습니다. 이 체육 측정평가 안에는 체육 통계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서 개정교육과정, 체육교수법, 체육교육과정 이론이 약 한 25점 정도 출제가 돼요. 전으로.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23점이 나올 수도 있고 26점이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교과 내용학 파트 이 전체에서 약 한 55점 정도 출제가 돼요. 그러면서 운동학습, 운동생리학, 운동학습 및 심리, 스포츠 사회학 이거는 거의 10점 전후씩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는 운동역학, 운동생리학, 운동학습 및 심리, 스포츠 사회학 합쳐서 이제 한 40점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체육 사철학, 체육 측정평가를 합쳐서 한 15점 정도 출제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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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합쳐서 15점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55점 전후가 되면서 그때마다 점수가 예를 들면 57점도 될 수 있고 53점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교과목들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동역학이라든가 운동생리학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과 학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체육 측정평가 안에도 이 안에 아까 제가 통계가 있다고 그랬죠. 통계 같은 경우도 전형적으로 이과 과목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체육 사철학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또 문과 과목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체육교육과정 이런 체육교수법 이런 것도 다 문과 과목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완전하게 이과와 문과라고 하는 넓은 스펙트럼이 있는 교과목이에요. 잡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수험생들이 어려움이 없다면 이상하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냥 막 수학적인 사고를 하다가 갑자기 철학적 사고를 하고
또 갑자기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 막 하다가 예를 들면 호르몬을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굉장히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영역적인 부분을 한꺼번에 공부한다는 게 매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학문적인 부분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은데 이것을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한계도 분명히 뚜렷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점을 도전한다고 하지만 그 만점에 도전하는 것이 어찌 보면 불가능한 미션일 수도 있어요. 정말 미션 임파서블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거의 도전하는 거죠. 지금까지 역대 임용고사가 1991년부터 시작해서 만 몇 년인가요? 이제 30몇 년이 지났습니다. 30몇 년이 지나고 있지만 만점자는 단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 또는 객관식이었다 주관식이었다 하더라도 만점자 한 명도 나온 적이 없어요. 도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 60점대 이상을 맞아야 된다. 전공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60점, 65점 또는 70점, 75점 이렇게 맞아야만 합격하는데 그것은 또한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역학에서의 어떤 내용에서 계산 문제가 한 2점짜리 나왔다. 근데 그 계산 문제 한 문제를 잡으려고 1년 공부하는 중에 몇 개월씩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가운데 전공에 대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는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임용시험에는 출제하기에는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또는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지만 현재 학문적 성향에서는 조금 뒤로 밀려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험생들이 이런 걸 다 파악하지 못하니까 저와 같은 전문가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강의 속에서 같이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내비게이션일 수도 있지만 저는 나침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방향성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내비게이션은 정확하게 어느 지점까지 딱 이끌어주죠. 그렇지만 그 이끌어주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항상 그 내비게이션에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은 갖지 못하고 그 순간순간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에만 따라가다 보면 스스로 만약 내비게이션이 없이 시험 봐야 되는 실제 시험 상황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강사들은 시험 막판에는 중요한 거 찍어내야 되고 이것이 중요하다,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공부할 때 나침반과 같은 존재를 만나 방향성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또 이 10가지의 내용이 있다면 이 중에 어떤 것을 더 먼저 봐야 한다. 또 어떤 것은 좀 더 깊게 봐야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 10가지 중에 지금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타의 조건 속에서 요거는 버려도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강의 속에서 듣고 여러분이 취사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취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각 영역별로 시험 문제가요. 이렇게 여러 주요 개념이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라든가 용어를 이해하고요. 반드시 또 답으로 쓰기 위해서는 암기가 요구됩니다. 예, 너무도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에 기초이론 할 때는 이 많은 걸 어떻게 암기해내느냐 하지만 결국 다 암기하게 돼요. 할 수 있는 거고요. 초천자만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암기에 어떤 비법이 있느냐? 물론 뭐 청킹을 해서 앞자만 따거나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거 이거는 자기만의 방법이고요. 중요한 거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파워 법칙과 같이 투여된 시간 대비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암기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10시간을 암기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과 1시간 노력한 사람, 물론 초천재 같은 경우는 1시간만 해도 암기한다. 근데 내가 내 자신이 초천재가 아니다. 그거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나를. 그러면 변화시킬 수 없는 평범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건 뭐죠? 노력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암기는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는 시간 줄여야 되고요. 자는 시간 조금 줄여야 되고요. 예, 불필요한 시간 내 삶 속에서 쳐내야 되고요. 내가 하루에 나도 모르게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거 1시간 본다? 안 봐야 되는 거고요. 친구들과 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술자리 한다? 줄여야 되거나 안 해야 되죠. 자신이 공부할 절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초기에 먼저
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고 후 나중에 암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이 명시하십시오. 선 이해 그 다음 후에 어떻게 한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20몇 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저의 교육 방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합격생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용시험에 3개월 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한 100일 또는 90일 얘기하는데 그 전까지는 암기 안 해도 돼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역학에서 관성 모멘트의 개념이 뭔지, 그리고 이 관성 모멘트의 개념을 나중에 우리가 평형축의 원리라고 하는 걸 갖고, 평형축의 원리라는 걸 갖고 관성 모멘트를 찾아내게 되는데, 이것의 어떤 이유가 뭔지 이해를 자꾸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떠한 특정한 관성 모멘트가 질량과 그것에 따른 회전 반경의 제곱 또는 회선 반경의 제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럴 때 질량이 무거울수록 관성 모멘트는 크다. 회전 반경이 클수록 그것의 제곱에 의하여 관성 모멘트는 커진다. 이것들을 이해하고 암기한다면 그것이 응용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선 이해 후 암기를 해야 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방법을 또 살펴보면요. 출제와 관련되는 전체 영역.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개정교육과정부터 예를 들면 체육 측정평가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전체 영역에 대해서 먼저 기초 이론 수준에서 충실하게 공부가 돼야 돼요. 그러한 다음에 선 뭐라고 했죠?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나중에 암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해중심 교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운동 역학이라든가요. 그 다음에 운동 생리학이나 또 체육 측정평가, 그 다음에 운동체와 운동학습 쪽 등등등이 있는데 이런 교과목에 좀 시간 투자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기 중심 또 교과가 뭐냐면 체육사라든가 스포츠 심리학이라든가 또 각종 교수법적인 내용들은 또 암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이론 수준에서 전체 영역을 다 공부한 다음에 자기 자신이 공부할 때 먼저 이해 중심 교과에 투자를 좀 많이 하시고 나중에 암기 중심 교과로 넘어가면 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데 도움이 돼요. 모든 교과를 다 동일하게 동일선상에서 같은 날 같은 교과를 다 펼쳐놓고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기출문제. 앞서 얘기했던 2025학년도부터 약 그 이전까지 한 20년도를 영역별, 연도별로 분석한 다음에 자신의 것으로 씹어먹을 정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의 문제가 뭘 의도하고 냈는지, 또 이것의 답은 무엇인지,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면 이 문제가 응용되면 어떤 식으로 출제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정교육과정이나 체육교수법, 특히 제가 여기서 보면 이런 교과 교육학 쪽에서 개정교육과정이나 체육교수법과 내용학 쪽에서 역학, 생리학, 체육통계를 우선적으로 먼저 습득하라. 아까 얘기했던 이해중심 교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자기 자신만의 기출문제집이라든가 서브노트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출 강의를 듣다 보면 저랑 같이 이렇게 기출문제집을 같이 만드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러면서 암기를 나중에 하기 위해서라도 서브노트를 만드는데 꼭 서브노트를 반드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서브노트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차라리 기초 이론서에 정확하게 외울 것들을 표시를 정확하게 하면서 그걸 외워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기초 이론서가 너무너무 많이 봐서 막 너덜너덜할 정도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기초 이론서는 1월부터 배운다면 7월 전에
7번은 완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초이론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7월 때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가 들어가는데요. 그 이전에 7번 정도는 반복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강의 들으면서 한번 보고 그날 또 복습하고 주별로 한번 복습하고 월별로 복습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7번은 완독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여러분한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암기는 시험 전 100일 혹은 3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괜히 처음부터 외웠다가 자꾸 까먹으면 열만 받죠. 차라리 어느 정도 시험 한 3개월 정도 남겨놓고 긴장 수준이 올라갈 때 집중해서 암기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답안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개념과 용어들이 아까 있다고 했는데 그것들을 공부하면서 어떤 것이 1순위고 어떤 것이 2순위고 어떤 것이 3순위인지를 잡아서 순차적으로 암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1순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암기하지 않고 3순위로 넘어갈 필요 없어요. 1순위부터 먼저 다 암기하고 그 다음 2순위, 거기서 또 여유가 생기면 3순위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합격을 위해서는 자신의 예상 응시 지역에서 실기도 사전에 충분히 습득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차의 실기 부분은 제가 책임지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전공을 저랑 공부하면서 막 점수는 높게 잘 맞는데 실기를 그르치거나 다쳐서 또 시험을 못 보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기를 미리미리 좀 준비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같은 경우 저랑 같이 공부를 할 때 예를 들면 아침에 강의를 들으러 오기 전에 예를 들면 새벽부터 같이 친구들끼리 스터디, 운동 스터디를 해서 여기 학원 근처에 수영장 같은 데서 같이 수영을 하고 개운한 마음으로 수업에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좋은 선배들의 그런 전철을 따라가는 게 좋겠죠. 그런 것들은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도 직강이냐 인강이냐 요즘은 이제 뭐 직강을 현강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던데 어쨌든 저는 직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직접 와서 듣는 건 직강, 또 인터넷 강의로 듣는 건 인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강을 들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인강을 들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강의를 이제 커리큘럼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저의 그 연간 커리큘럼은 1월부터 11월까지 구성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4개의 강의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이론 강의가 있고요. 기출문제 분석 강의가 있고요. 영역별 문제풀이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시험 전 모의고사 강의 이렇게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기초이론 강의는요. 1월부터 4월까지의 4개월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금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양일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12시부터 14시까지 12시부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네요. 12시부터 이게 맞구나. 12시부터 16시니까 오후 4시가죠. 죄송해요. 4시간 동안 그 하루에 4시간 동안 교과 교육학 파트를 교과 교육학 2권 2개의 권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체육교수법 관련돼 있는 교재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과정. 그래서 여기에는 개정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이론이 있는 이렇게 각각 1권, 2권인데 이 2권의 책으로 금요일날 4시간 강의를 하게 되고요. 또 토요일날은 내용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학은 3권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3권은 운동역학이랑 운동 생리학이 있는 내용학 1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운동학습 및 심리, 그 다음에 스포츠 사회학이 있는 내용학 2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체육 사철학, 그 다음에 체육 측정평가, 우리가 측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1권, 2권, 3권 이렇게 3개 책이 있는데 이 3개의 책으로 순차적으로 토요일 날 10시부터 19시까지 교과 내용학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요
금요일 날 강의 때는 중식이 없고요. 중식 시간은 따로 두지 않고 토요일 날 강의는 여기에 중식 시간을 1시간 포함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내용학에서 이 각각의 내용에다 또 신이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재 외에 또 추가 유인물이 여러분한테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추가 유인물에 따른 그 내용들도 여러분이 같이 이 내용 안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이론 강의 이런 걸 할 때 여러분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직강이 뭐가 좋냐 또는 인강 어떤 것이 좋냐 이런다면, 만약에 집이 굉장히 멀다, 근데 막 진짜 학원에 오는데 막 2시간씩 걸린다, 그러면 인강이 좋겠죠. 직강을 해서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면 웬만하면 직강을 오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인강에 우리 학생들이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진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상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보면 인강생들이 상당히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강은 시공간적인 제약이 없으니까 자기가 편한 시간, 남는 시간 여기 자꾸 듣다 보니까 만약에 앞서와 같이 금요일 토요일 날 4시간 그 다음에 8시간 하면 한 12시간 되잖아요. 그러면 이 12시간 강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그런데 이게 일주일에 한 2-3시간씩만 좀 늘어져서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2-3주 거치면 거의 한 주가 미뤄져요. 그럼 계속 진도가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인강을 듣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어떠냐면 4월 말에 기초이론이 끝났는데 5월, 6월까지 기초이론을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커리큘럼을 민 기초 문제라든가 이런 거 또 밀리는 거죠. 여덟별 문제풀이 밀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는요, 막 커리큘럼을 건너뛰거나 배속을 빨리 해서 그냥 억지로 그냥 듣거나 이래버리고 말아요. 수박 겉핥기로 강의만 듣고 마는 거죠. 돈은 비싼 돈 내고 강의는 수강을 하고 강의는 제대로 수강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강을 듣는 분들은 정말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시간, 그 다음에 자신이 해야 할 공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고정시켜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쩔 때는 카페에서 들을래, 어쩔 때는 도서관에 들을래, 어떨 때는 집에서 들을래, 이렇게 하면 계속 흔들려요. 그렇게 되면 인강 효과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반면에 이제 직강 같은 경우는 확실한 게 뭐냐면 확실하게 진도를 정확하게 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진도를 뺄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굉장히 집중력 있게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요. 또 현장에서 저와 함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업 끝나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질문에 따른 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진도라든가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훨씬 높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강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직강을 들어라. 그 다음에 직강 들을 형편이 안 돼서 멀거나 또는 자기가 또 어떤 일을 같이 병행하거나 이런 분들은 인강을 들어라. 그러면서 인강 듣는 분들은 반드시 시간, 공간을 확실히 고정하고 진도가 늘어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강을 듣는 곳은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 노량진 희소고시 학원이에요. 그래서 이 희소고시 학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시설도 좋고 가장 오래된 명문 고시 학원인데요. 이것은 이제 노량진 역에 9호선 라인으로 오면 훨씬 더 빠르게 올 수 있고요. 인강 같은 경우는 또 우리 희소고시 학원의 희소 샘플러스 여기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강과 인강 어떤 것이 더 좋을지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수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초이론이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이루어지느냐? 4개월 동안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타이트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 6월에 2개월 동안은요, 토요일 10시부터 19시까지 연도별로 기출문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기출문제를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문제에 담겨 있는 함의 또 이 문제의 어떠한 중요성 그것들이 또 어떻게 이후 응용 문제화 될 것인지도 이런 것들도 다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또 이때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미 기초이론을 뗐잖아요. 기초이론을 떼고 지금 이제 기출문제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이론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봐봐 소용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뭘 의미하고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 중심의 답 중심으로 공부해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기출문제는 반드시 기초 이론에 대한 강의가 또 그것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선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공부해야지만 효과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거기서 기출문제 외에 또 모의고사 형태를 또 여러분이 또 공부를 해볼 수 있으면 전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올해는 제가 모의고사를 여러분한테 드릴 거예요. 모의고사를 응용된 모의고사를 여러분한테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를 갖고 일주일 동안 그것의 답도 찾아보고 이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는지 또 기초연습에서 찾아보고 하면서 하나의 이 모의고사가 여러분한테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그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고 또는 혼자서 풀어보는 것도 좋고 또 대학의 친구들과 같이 어떠한 특정 교재를 갖고서 같이 답을 찾는 과정 그 자체가 스터디가 될 테니까 5월 6월의 기출문제부터는 제가 모의고사 유인물을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여름방학이 되고 7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영역별 문제풀이를 토요일날 10시부터 19시까지 갑니다. 그래서 각각 교과, 교육학, 그 다음 교과, 내용학 순으로 영역별 문제풀이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도 모의고사를 계속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드리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 영역별 문제풀이까지 되면 이제 시험을 풀 수 있는 준비가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제 10월 이제 말 정도부터 실전 모의고사를 합니다. 시험과 똑같이 우리 전공시험이 10시 40분부터 시작되거든요. 1교시의 일반교육과 끝나고 9시부터 10시 1시간 하고 40분 쉬고 10시 40분부터 전공 A의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10시 40분 전공 A하고 나중에 종료되는 게 전공 B까지 하면 오후 2시 20분 끝나면 3시까지 휴식을 하고 그 이후에 해설 강의를 하면서 저녁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실전 모의고사를 그때 실제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총 6회에 걸쳐서 모의고사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월에서 4월까지는 기초이론 강의를 하고 5월에서 6월까지는 2025년부터 그 이전까지의 약 한 20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강의를 하고 7월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영역별 문제풀이 강의를 하고 10월 말부터 시험 직전까지는 실전 모의고사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커리큘럼을 충실히 따라오시면 여러분 합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커리큘럼까지를 말씀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로 제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수험생들을 봤죠. 정말 이제는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만났던 제 제자, 근데 그 제자도 사실 저랑은 제가 처음 강의할 때는 나이 차도 별로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냥 형 동생해도 될 만한 그런 분들이죠. 지금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 부장교사 하시고 막 교감도 나가시고 이렇게 되셨는데, 그 선생님들부터 가장 최근에 만났던 진짜 그 맑은 눈에 우리 선생님들을 이렇게 보면 100% 다 합격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수만 명 중에 어떻게 다 합격했겠어요.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분도 있고 또 여유 있게 합격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반복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임용을 포기하고 딴 길 가신 분도 있고, 제가 강의 나중에 하다 보면 그런 수많은 예들을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서 합격한 분들에 대한 것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간단해요. 노력하는 사람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은 있어도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합격의 그냥 전제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귀인이론 이런 것들을 시험에서 볼 거거든요. 그러면 그 귀인이론과 같은 경우도 어떤 스포츠라든가 교육의 상황에서 성공 실패, 이것을 어떤 것에 탓으로 돌리는 걸 우리가 어트리뷰션 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떠한 그 삶의 결과의 원인을 무엇으로 되돌리는가, 이게 귀인이에요. 즉 뭐뭐의 탓으로 돌리는 것, 이게 귀인인데, 이 귀인이론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수십 년의 연구 결과 가장 중요한 건 노력이다 이거예요. 노력. 근데 그 노력이 일관된 노력이냐, 혹은 안타깝게도 비일관된 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노력이라고 하는 전제를 자신이 갖고 있다. 그런데 내가 어느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일관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날은 24시간 하지만 어떤 날은 그 24시간 한 게 피곤하다고 2, 3일은 그냥 누워서 잔다. 이건 비일관된 노력이죠. 즉 일관된 노력하는 사람 가운데도 떨어지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는 사람, 혹은 비일관된 노력을 하는 사람 가운데 합격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가장 중요해요. 부모의 삶도 중요하지 않고요, 애인의 삶도 중요하지 않고요, 친구의 삶도 중요하지 않아요.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나 자신의 삶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또 내 인생을 주변의 환경을 통해 바꿀 수는 없어요. 주변의 환경을 내가 이렇게 원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의 모습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내 자신에서 능력과 노력, 갑자기 에이 몰랐던 역학의 모든 지식이 하룻밤 내에 다 쏟아나라 한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능력, 이거 내가 마음대로 통제 못해요. 그러나 노력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 노력을 지금 이 영상,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딱 하나만 명심하자. 내가 남아있는 기간 임용시험의 끝을 볼 때 그것이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노력했던 시간이다로 결정지어질 수 있는, 그거 하면요, 합격했든 불합격했든 여러분은 승리한 거예요. 승리가 딴 게 아니에요. 또 임용고사 반드시 합격해서 교사 된다고 인생이 승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임용고사 합격하고도 몇 년 내에 또 자신의 그렇게 노력했던 교사를 그만두고 딴짓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열심히 노력해서 교사 가고 싶었지만 못 가서 다른 길로 갔던 사람이 성공한 것도 많아요. 제 제자들 가운데도 그랬습니다. 임용의 합격이 인생의 모든 걸 결정짓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 중에 내가 임용시험을 보겠다라고 결정했다면 그럼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끝의 과정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의 자식 같은 나이들일 텐데, 부모 같은 꼰대 같은 소리를 할지라도 꼭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합격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합격 그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합격으로 가는 그 과정, 또 설령 그 과정의 끝이 불합격이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최선을 다한 노력이었다면 어떤 길로 가든지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멋진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전공 공부를 김용호랑 하고 싶다. 그러면 꼭 수강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멋있는 삶을 살았다. 그 1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멋있는 1년이었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는 그 길에 저 또한 여러분의 가이드로서 같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부족하고 또 난삽했지만 2026 히소 티처스 설명회 전공체육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